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반적인 국내 증시 시장 진단으로 오늘의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을 두고 외국인과 개인의 투자 패턴이 또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을 쓸어 담던 외국인은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지수 하락에 베팅한 반면요. 개인은 지수 상승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자, 중동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시장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데 또 유가와 환율에 대해선 상방을 열어두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 참 어지러워도 너무 어지러운 시장. 이 안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과거의 승리를 보면 그 승자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과거 30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수없이 많이 부딪힘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승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7대 3입니다. 외국인이 7번 이기고 개인 투자가가 3번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외국인은 매도, 개인 투자가는 매수로 가름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인이 또 이길 것이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7대 3 원칙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7대 3 원칙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혜생커님이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어요. 2대 1로 A팀이 2골 넣고 B팀이 1골 넣었어요. 어느 팀이 최종적으로 이길까요? 이강인이 있는 팀은 어딘가요? 뭐 A팀이라고 봐야죠. 그럼 A팀에. 네. 자, 여러분 바로 이게 답입니다. 지금 이기고 있는 팀이 최종적으로 이길 확률이 지금 지는 팀이 역전해서 이길 확률보다 2배가 높습니다. 이걸 우리 주식으로 비유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이 지금 내리고 있는 주식보다 이 주식을 더 사가지고 수익 볼 확률이 2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반 투자가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가 뭐죠? 왜 내가 사면 내리나? 참 이상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서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로 내리는 주식을 산다. 이게 매우 잘못된 습관이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대 3 원칙 잊지 마십시오. 오르는 주식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더 비중을 확대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수익 볼 확률이 내리는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 볼 확률보다 2배가 더 높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고르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우리 한국경제TV를 계속 보시면서 그 우리 해법을 계속 찾아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리스크 관리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졌으니까 이제 이거 폐기하겠다 이러면 더 문제죠, 사실.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김선영 대표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밸류 프로그램 발표한 시점 자체가 좀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오해를 받고 좀 뭔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설마 하는 말로 이제 언론 입장을 좀 밝혀주기를 좀 개인적으로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이 매우 적절한 시점에 이제 이 얘기를 잘 커버해준 것 같고요. 현재 정부에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필 근데 그 타이밍이 4월 총선을 앞둔 2월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저도 사실 속으로는 에이 설마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직접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화에 나섰는데, 이 원장은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이벤트와 별개로 국가의 어떤 장기 성장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다.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필요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정책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1, 2년 만에 된 거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업 정책을 이미 시작했는데, 사실 그 처음은 2012년도에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제 빌드업을 시작했고, 이게 10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 이제 쌓아왔었던 것들이 최근에 폭발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국민들의 기본 삶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정책을 없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여당의 총선 패배 때문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동력을 상실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도 고개를 직접 저었습니다. 저으면서 최근에 최상무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의견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같고요. 사실 이 밸류 프로그램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야당 이거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 그리고 이제 투자, 그리고 경제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없는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말 없는다라고 하면은 국민도 국민이지만 문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바라본 시선이 완전 박살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매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걸 또 없나 하면은 한국은 위에서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쏴가지고 되게 불안한데 정책도 이렇게 쉽게 뒤집는 국가구나라고 해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엎으면 안 되는 정책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단 금투세 폐지 쟁점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 등 자본시장 참여자들과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거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폐지를 하든 안 하든 제일 중요한 거 정책의 시작과 끝은 국민들이라는 거 이거 한번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투자자들 국민들을 위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정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 여소야대 정치 국면에 따른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11일과 12일 목금 시장 열렸거든요. 그때 아마 외국인들이 폭탄 매물 내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도 에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어제 외국인이 물량 나온 거는 중동발 이슈 때문에 물량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간담회나 토론회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주장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련주들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또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옥 같은 의견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현 시점 소외되어 있는 금융주 소식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동력 약화 우려 속 금융주에 대한 투심은 또 위축된 가운데 향후 전망을 놓고서는 증권사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추가 조정은 불가피하다. 혹은 아니다, 반등은 임박했고 지금이 오히려 매수 시점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용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좀 시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시기는 맞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반기 아니면 빠르면 5월부터라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얘기는 주로 금융지주사 얘기인데 먼저 은행주에 뭐 이렇게 크게 포커스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금융주주사 주가 흐름이 올해 초반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3월 하순부터 지금 한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상승의 이유로는 앞서 잘 소개해 주신 그런 밸류 프로그램 추이에 따른 저 PBR 고배당 업종 주가에 일단 동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충당금이 좀 많이 설정되면서 올해는 이제 기저효과에 따른 그런 실적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기대를 모았던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5월 달로 좀 세부적인 사안이 좀 연기된 측면이 좀 있고요. 여기에 은행 같은 경우는 홍콩 ELS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손실 보상액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보다 지금 현재 중요한 점은 실질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고요. 또 환율 상승으로 외환 노출도가 조금 위험이 좀 커지면서 은행 자본 비율이 하락해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도 현재 주가 하락에 좀 일부 녹아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환율이 추가적으로 급등하지 않는다면 은행주 역시 이제 하락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좀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ELS 손실 보상액을 제외하더라도 올해 전체 이익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PBR 0.4배 이하의 그런 절대적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올해 주가 상승을 유발했던 외국인이 지금 사실 매도세로 전환한 게 아니라 관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전에 이미 은행주들은 주주 환원과 같은 그런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제 환율 상승을 점검하면서 보유 전략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 PBR 대표적인 저 PBR이죠, 금융주. 근데 뭐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저 PBR이면은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금융주 투자는 신규 매수는 유효하되 환율 상황을 점검하자 그런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달부터 레벨 4 자율주행차를 인천 송도하고 영종도 일대에서 시범 운행합니다. 레벨 4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없이 차 혼자서 주행의 모든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 관련 내용을 종목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레벨 4 자율주행 같은 경우를 놓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레벨 5와 다른 점이 특정 환경에서 우선 구현을 한다라는 점이겠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 중심으로 약 60km를 운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데이터의 수집 목적 같은 경우가 가장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더해져서 실증차에서는 차량 제어를 담당하는 고성능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습니다. 즉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거의 대부분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대체하는 고성능 프로세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율주행단과 관련해서 레벨 4, 5에는 이러한 부분이 구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상황 안에서는 레벨 4를 놓고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가 핵심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레벨 4로 가는 단계에서 확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보험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주체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이슈를 감내하는 부분에 대한 비중의 확정,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부분의 구간,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레벨 5로 갈 수 있는 환경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적으로 부각되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원천 기술 바탕으로 놓고 보면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실적까지는 예년의 실적 정도로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3분기, 4분기 정도 갔을 때 매수가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 가고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만약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오름세를 보인다면 좀 물량 정리를 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왜냐하면 이 모멘텀 자체가 장기화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작하고 시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관련 종목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상향 리포트로는 효성중공업과 풍산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세아 베스틸 지주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럼 이 중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효성중공업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효성중공업과 관련해 목표 주가를 기존의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봤으나 업황이 긍정적인 만큼 중장기적 실적 개선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공업 부분 실적 상승으로 부진한 건설 부분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며 상저하고의 마진 흐름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풍산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풍산과 관련해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동 실적이 개선됐으나 방사는 계절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임이라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은 저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세 등을 감안하면 2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 가파른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도 봤는데요. 따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표 주가를 7만 1,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1분기 실적은 3분기 만에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철강 업황 부진 장기화로 수익성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낮춰 잡았고요. 이를 목표 주가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반등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은 세아 베스틸 지주 목표 주가를 3만 4,0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니켈 가격 상승은 판가 인상의 명분이 되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1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매량 회복 조짐은 보이나 1분기 판가 인상은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철강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숙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우려된다. 환율 상황 점검해 볼까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를 돌파했죠. 6거래일 연속 상승한 환율, 또 밤사이 달러 인덱스는 106선을 돌파했고 달러엔 환율까지 154엔을 돌파했는데요. 향후 별다른 저항선 없이 1,400원 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인호 소장님이 외환시장 동향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죠. 삼고라 그러죠,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부터 어떤 게 더 추가됐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 즉 중동발 위기가 또 한 가지 더 위기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 우리 종가가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현상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원화 가치가 1,400원 넘은 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3번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도 IMF 때가 1,400원 넘었고요. 두 번째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1,400원 넘었고,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미국 FRB가 금리를 연중 계속 올릴 때 그때 1,44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1,400원대 위는 비정상적 경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 지표 보는데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수십, 수백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 1번 환율, 2번 주가지수. 이 두 개만 보면 그 나라의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정적인가 혹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환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출기업 예를 들어볼게요. 1억 불어치 수출을 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1,300원 됐겠죠. 그런데 막상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1,300원 매출액이 1,400억 매출로 잡힙니다. 그럼 그만큼 100억이라 더 수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럼 무조건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반대로 보면 수입 물가가 높아져서 그 나라 물가가 올라가고, 또 그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산이 그만큼 격감된다, 감소된다라는 측면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은 아직까지는 기다려줬습니다. 800조 원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1,310원에서 1,380원까지 기다렸지만, 만일에, 이건 가정입니다. 만일에 1,400원 넘어가면 외국인들이 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 하루속히 1,400원대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좋은 조치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나 소장께서 우리 경제 볼 때 환율하고 주가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둘 다 보면 우리 경제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다시 이제 좋아질 여력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 유가일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유가 상승으로 올랐던 정유주, 가스주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가능성 때문에 어제 약세장 속에서도 정유주와 가스주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관건이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가 어젯밤에는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더 뛸 가능성 계속해서 외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영 대표한테 이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는 사실 경기 침체 얘기 나왔을 때 국제유가가 올랐던 것과는 명확하게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올랐던 부분이고, 이번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부분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왜 올랐냐면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기름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가 올라간 부분이죠. 이에 따라서 워렌 버핏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작년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50% 비중까지 매수하게 해달라고 미 정부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하필 이런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유가가 한 번 더 좀 더 위로 튄 것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유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장 시작 전에 좀 짚어드렸었는데 관련주들 흐름이 좀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유 석유주 그리고 이제 가스주 관련 이슈입니다. 한국 석유가 어제 16.02% 올랐고요. 흥구 석유가 7.4%, 그리고 S-오일이 1.65, 좀 가벼운 애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석유 주가가 이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했고, 이 역시 중동발 이슈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현재 제5차 중동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걱정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걱정은 걱정해서 끝내야 된다는 말씀 한번 좀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오버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유주와 석유주뿐만 아니고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가스주들 튈 수밖에 없겠죠. 어제 한국가스공사가 6.69%, 대성에너지가 5.56%, 그리고 서울가스가 0.88% 가스주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이게 팩트고 혹시 오늘 이후에 이 관련주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해. 만일 내가 매수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난 손절 잘해. 이런 분들만 지금부터는 좀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반응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네타냐후가 어제는 우리 보복 안 하겠다 그랬다. 갑자기 또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재적 리스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이어질 거다. 당분간 이어질 거지만 길게 갈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다시 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투자한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 그 20년 해를 돌아봤더니 매해마다 단 한 번도 이 중동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가 없었거든요. 매번 있어왔던 이슈고 지금 하필이면 이제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좀 문제가 됐었던 거고 이 전쟁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작년 10월 달부터 이미 했었던 겁니다.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슈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유가인데 솔직히 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유가가 80불에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80불에서 130불까지 정말 빠르게 단숨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높았던 인플레이션 레벨을 한번 올려버리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현재 유가 상승 수준은 그때랑 비교해보면 솔직히 굉장히 조용한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나오는 이슈들에 우리가 뭐 흔들리고 겁을 먹고 투자 전략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 상승 수혜주로 묶여있는 국내 증시 관련주들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성웅 이사님. 우리나라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을 잘 봐야 하는데요. 지금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3불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고정비가 4불 중반대예요. 4불 중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이제는 적자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를 매매를 하기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이 유리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우리가 개별주들,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이슈 같은 경우가 반대로 만약에 여기에서 확전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평화 무드가 형성이 되면 급락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드립니다. 네, 정제 마진하고 고정비 따져보니까요. 남는 장사가 아니네요. 국내 증시 정유주들보다는 그래도 미국 증시, 해외 증시 정유 쪽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은 나오고 있지만 정유주 흐름은 그래도 정제 마진 추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5만 원 선마저 무너진 카카오 소식으로 마무리해보죠. 올해 1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5만 원 선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무려 4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2021년 당시 17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삼성전자 다음으로 소액주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김용재 이사님, 당분간은 추가 상승 여력 좀 힘들까요? 네, 사실 카카오가 올해 초반만 해도 상당히 네이버와는 다른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좀 성장이 좀 더 확실해 보였고 여기에 어떤 중국 이커머스와의 어떤 공세에 좀 피해가 덜 할 것이다라는 것이 부각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월 후반부터 이제 4월 초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4월에만 지금 11.1%를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부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회계 기준이 변경되었고 또 비용이 증가할 것이 좀 부각되었습니다. 회계 기준 변경은 일단은 뭐 카카오 모빌리티의 어떤 매출이 이제 총 매출에서 순매출로 바뀐 거, 그다음에 선물하기가 이제 결제 시점에서 매출을 잡느냐 아니면 사용 시점에서 매출을 잡느냐인데 사용 시점으로 매출을 잡음으로써 매출이 좀 더 줄어드는 뭐 연기되는 이연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해 그리고 작년 뭐 재작년 실적이 전부 다 좀 실적이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올해 실적 역시도 지금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좀 상당히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그런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아니지만 현재 본업인 그런 비즈니스, 톡 비즈니스가 P와 Q가 동시에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 실적은 최소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올해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슈가 마무리되는
그런 5월 달부터는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미국 금리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좀 더 확실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주가 지금 47,000원대까지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조만간에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니까 지금이 바닥일 것 같다. 이런 진단까지 내려주셨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2분, 23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는 이성웅 이사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시장의 소식 같은 경우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보조금 부분이 확정되었다는 점이겠고요. 64억 달러를 지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시장 안에서는 기존에 투자된 부분이 조금 더 미뤄지는 요소는 있어요. 증액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전공정과 관련된 원익 IPS, 테스, 그다음에 후공정 관련해서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의 주가 반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비전 프로 대항마로 XR 기기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관련해서는 뉴프렉스, 라운텍, 나무가 이런 종목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승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관련해서 비트코인에 한 5% 정도 조정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종목이 관련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진입 가능성이라는 점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 환율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한다는 점이겠고 여기 더해져서 삼성바이오로직스, LX세미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반도체 안에선 테스나 원익 IPS, 레거시 반도체 쪽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밤사이에 나오는 소식이 HPSP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좀 주목해볼 만한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HPSP 같은 경우는 현재 매각을 추진을 하는 부분은 물음표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적정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주가 반응은 매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 매각가는 현재 시가총액 수준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둡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HPSP 개별 이슈 속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오늘의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그리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